자, 제4절 보호관찰제도입니다. 자, 보호관찰제도는 어떤 것인지 대충 아시죠? 자, 연역을 바로 들어갈게요. 자, 영미법계를 먼저 보시게 되면 현대적 의미 보호관찰제도의 효시는 존 어거스티스라는 그 민간 독지가 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매사추세츠주에서 국가가 채용한 보호관찰관이 시행되는 강제적 보호관찰제도가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무슨 말이죠? 영미법계에서는 민간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국가가 채용하는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민간, 독재가가 시작한 것은 전혀 없고요. 우리나라를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인, 밑줄 그시고 성인에 대해서 보호관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당시에는 이 성폭력 사범에 한정됐어요. 한정되어서 출발을 했었다가 3년 후에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인범에 대하여 전면적 보호관찰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 성인범은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는데 범위에 있어서 94년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성폭력 사범에 한정되었었는데 이것이 형법이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오게 되면 전면적 보호관찰 제도가 됩니다. 성인범이라면 전부 다 보호관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 밑에 있는 이 암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외우셔야 돼요. 자, 이 밑에 있는 이 1번부터 9번까지가 현행법상 이 보호관찰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인데, 자, 일단은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에 있고, 그 다음에 소년법에도 있어요. 형법과 소년법. 형법에는 성인이죠. 소년법에는 소년이고요. 그 다음 보호관찰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관찰이 들어가 있는 법률은 전부 다 보호관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번에 보호관찰 밑줄 그시고, 그 다음 쭉 가보시게 되면 9번인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나와 있잖아요. 이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채 관련 법률 나와 있는데요. 보호관찰 밑줄 그시고, 근데 이 9번 법률이 좀 개정이 있습니다. 개정이 되고 시행 날짜가 8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법률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로 열고 닫으세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채 관련 법률인데 여기서 이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이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 법률입니다. 자, 그 다음 전자장치를 부착, 발찌를 채우고 보호관찰 등을 하죠. 보호관찰 소치권이. 자, 그 다음 나머지 뭐가 있어요? 성범죄자죠. 성폭력, 성매매, 성보호, 그쵸? 성 관련되어 있는 것들 보호관찰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가정폭력 범죄, 아빠가 폭력을 일삼죠. 그러면 그 사람을 보호관찰을 시키죠. 그 다음 치료 감호에도 보호관찰이 있어요. 자, 없는 것 볼게요. 없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없고요. 가정폭력 범죄 8번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8번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가정폭력 방지 및 가정폭력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8번과 비교하시고, 자, 기출문제 가볼까요? 자, 성인에 대해서 보호관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 법률이 아니죠. 이 법률이 아니고 94년도에 있었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그랬습니다. 자, 판례 하나 볼까요? 자, 형집행유예를 받을 때, 형법상의 형집행유예를 받을 때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띈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나와있지? 형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해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장래 위험성, 재범 위험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법정지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처분이기 때문에
행위시법이 아니라 재판시법에 따라서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도 죄형법정주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시법입니다. 이것을 행위시법, 행위시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재판시에다 색깔 칠하시고 보호관찰은 색깔 칠하시고. 자, 다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볼 텐데요. 교정학에서는 요 밑에 있는 요 두 가지 조문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정학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그 법령집 시간에 배우긴 하는데 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정책 파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형사정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근데 승진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정학만 보기 때문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조문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호관찰 받는 사람,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형법 1호부터 3호까지 형법이잖아요. 형법에서 여기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이 세 가지가 형법에 나와 있거든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을 받을 때 보호관찰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명문조항이 있어요. 명문조항. 그래서 보호관찰 대상자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이 법이 뭐죠? 여기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보호관찰 법률에 따라서 임시퇴원된 자, 이 사람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됩니다. 그 다음 소년법에도 있어요. 소년법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4호가 있고 5호가 있는데 32조에서 나중에 소년법 할 때 이것도 형사정책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거기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도 역시 보호관찰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 기타 법률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고 있다면 그 법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색깔 칠해 볼까요? 색깔 칠하시면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그 다음에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서 임시퇴원, 소년법에서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이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다. 5번은 몰라도 되고요. 자, 밑에 기간 볼게요. 자, 위에서 방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을 받잖아요. 가석방을. 그랬을 때 그러면 기간이 얼마냐? 기간. 형법에는요.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돼 있어요. 딱 못 박아놨어요. 보호관 집행유예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고요.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뭘 받아요? 보호관찰 받는 거예요. 그 다음 가석방자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규정된 기간에 하면 됩니다. 이건 성인이고요. 이건 성인이고 소년법 같은 경우는 소년이잖아요. 성인과 소년 같은 경우에는 형법이나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된 기간에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요 1호와 2호가 잘 나와요. 왜냐하면 숫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게 문제 출제하기 좋죠. 그래서 1호, 2호가 잘 나와요. 그리고 자, 임시퇴원 나왔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임시퇴원 배웠잖아요. 임시퇴원에서는 퇴원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은 보호관찰을 받는다. 받고 나머지 소년법 4호, 6호에서는 그 법률 소년법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그렇죠? 6호는 됐고 출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출제 어떻게 나오는지 숫자 갖고 장난친다 이게. 자, 그 다음 사회봉사 수강명령 제도 볼게요. 사회봉사가 뭐고 수강명령이 뭔지는 읽어보시고 기능도 받으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볼게요. 우리나라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동의를 요하지 않고 법원이 일방적으로 받게 한다. 받게 하거나 하지 않거나 법원이 하는 것이지 당사자에게 일일이 동의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과 각각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 다 뭐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각각이다. 각각. 그래서 판사 재량에 따라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때릴 수가 있고 두 개만 때릴 수 있고 한 개만 때릴 수 있고 그래요. 됐지? 영국은 좀 달라요. 영국은 당사자의 동의를 기초로 하지만 우리나라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동의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장단점 받으세요. 장단점 읽어보시게 되면 어려운 거 없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이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자,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그랬고, 여기서 집행유예 나오네요. 집행유예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는데 조심할 것이 하나 있죠. 선고유예 가석방의 경우에는 이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없어요. 즉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이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있다. 그래서 이것을 색깔칠해 놓는다. 됐죠? 그 다음에 기타 소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소년법 같은 경우는 잘 봐두셔야 됩니다. 사회봉사 명령은 나이대가 14세 이상이다. 동그라미. 수강명령은 12살 이상이다. 동그라미. 숫자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만 돼요. 그래서 색깔칠하세요. 색깔칠하시고. 자, 나이가 왜 다른가요? 왜 달라? 사회봉사 명령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좀 더 많아야 되죠. 수강명령은 강의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나이가 좀 어려도 돼요. 그래서 14세, 12세 이상입니다. 이상. 우리나라로 치면 몇 학년부터 되는지 좀 봐두세요. 자, 기간 볼게요. 자, 법원은 형법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몇 시간? 500시간 동그라미.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 동그라미. 그래서 이 숫자 다시 한번 숫자별 색깔 칠하시고 500시간, 200시간. 됐어요? 여기서 끊고. 형법에 그래. 형법에는 500시간, 200시간. 소년법은 수강명령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 사회봉사명령 같은 경우에는 200시간. 그래서 이거 색깔 칠하셔야 돼요. 색깔. 그쵸? 자, 그 다음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사회봉사 수강명령 기간이 각각 200시간. 그래서 이거 색깔 정리 한번 해볼까요? 형법,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몇 시간을 했어? 무슨 몇 시간을 했어? 여기 500시간, 200시간. 그쵸? 500시간, 200시간. 그 다음 뭐가 있죠? 소년법. 어떻게 되죠? 아, 이거를 왜 또 바꿔 썼는지, 그치? 사회봉사 명령이 앞에 나가서 하든지 왜 수강명이 갑자기 앞에 와서, 그렇잖아요. 200시간, 100시간. 맞죠? 그 다음에 왜 나와 있는 가정폭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각각 200시간, 200시간. 됐어요? 이 숫자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숫자 잘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 다음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볼게요. 자,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 벌금 못 내면 노역장 유치를 당하잖아요. 사회봉사를 대신해서 집행할 수 있는 절차와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벌금 내지 못하면 교도소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옆방에는 일반 재소자들이죠. 같이 밥을 먹지 않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잖아, 그쵸?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그 같은 공기를 마시고, 그쵸? 또 갔다 오면 또 악풍에 감염도 되기도 해요. 알게 모르게. 그렇잖아. 그래서 그러한 구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경제적 이유 때문에 돈을 낼 수 없는 일정한에게 돈을 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노역장 유치를 하지 않고 이 노역장 유치를 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금 미납자가 뭐고 사회봉사가 뭐고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4조를 가볼게요. 자,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나와 있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그 금액 범위 내에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 명령일로부터 빨간색으로 30일 동그라미 이내에 자, 검사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끊고요. 이건 검사가 직권을 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이 직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벌금 미납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뒤에 나와 있어요. 이 절차에 대한 그림이 저 뒤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336페이지 한번 가보면 그거 나와 있잖아요. 참조하시면 돼요. 일단 다시 모으시고 그 다음에 2항 가볼까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 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대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묶으시고요. 자, 징역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받은 자는 사회봉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징역금고형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징역금고를 살아야 하므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또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형 집행,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 유치되고 구금 중인 사람, 마지막에 사회봉사 명령을 허가받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취소가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고, 다음인데 이 2조 시행령 2조를 별표를 쳐보세요. 이것이 개정됐어요. 개정이 됐다. 적으세요. 2020년 1월 7일날 개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액수가 요 300으로 되지 300을 500으로 바꿔요. 500으로 바꿔요. 500으로 바꾼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500 동그라미. 벌금액이 상향됐다. 나온 다음은 시험 문제죠. 그리고 밑에도 전부 다 500으로 바꿔요. 500으로 바꾼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자, 올라가서 이 법조문 때문에 이제 이거 삭제하세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삭제하세요. 삭제하시면 되죠?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 얼마예요? 500이란 말이에요. 500만원. 범위내 500 이하면 되는 거예요. 500 이하라면 30일 내에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500만원 내라고 했으니까 이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요. 사회봉사 청구. 제4조 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법원에게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해야 되고 검사는 신청일로부터 7일 동그라미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끊고 다만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에 걸리는 시간은 포함된다고 하면 틀려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숫자 받으셔야 돼요. 7일. 그래서 밑에 나와 있잖아. 기출문제 포함한다고 하면 틀리다니까요. 다음 자, 법원은 검사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동그라미 7일 하면 틀려요. 앞에 것은 뭐였어요? 앞에 것은 7일을 줬는데 법원이 결정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이것은 곱하기 2를 해요. 그래서 14일 이내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끊고 역시 마찬가지로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에 걸리는 시간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를 묶으세요. 벌금의 범위를 초과한다든지, 그치? 500이 넘어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신청기간이 30일이 넘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 다음 4조 2항에 따라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했다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뭐뭐 했다든지, 또는 돈이 좀 있어요. 수입원이라든지 재산이 있어서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될 때도 안 되고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돈이 적어도 경제적 이유로 돈이 적다 하더라도 질병에 걸렸으면 신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도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했을 때 그 기간에 상응하는 봉사기간을 산정해야 되는데요. 끊고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않는다. 집행한다고 하면 틀려요. 그건 퉁 깎아준다는 거지. 퉁 쳐가지고 없는 거로 해준다 이거. 자,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벌금 미납자는 15일 이내 동그라미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 숫자 별표 칠하세요. 자, 색깔 칠하시고요. 14일 아닙니다. 그 위에 나와 있는 1항 같은 경우는 14일이었지만 밑에 건 15일이야. 15일. 숫자 받으시고. 자, 다음 가보세요. 다음 가보시게 되면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확정 날로부터 3일 내에 보호관찰소 등의 장에게 그 필요한 서류를 송부해야만 된다. 그리고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호관찰소 등의 장에게 뭐뭐사항을 신고해야 된다. 숫자 또 받으셔야 돼. 숫자가 막 숫자가 막 각각 틀리죠? 숫자가 각각 틀려요. 어떤 건 7일짜리, 어떤 건 14일짜리, 15일짜리, 여기는 또 3일짜리, 여기는 10일짜리. 다 틀리다. 그 뭐 여러분 몫이잖아요. 뭐 어쩔 수 없지. 그 다음 7조 돼 있고 밑에 9조. 자, 이것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자, 2항 검사는 보호관찰관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고 밑에 변경을 요구할 수가 있고 뭐 그래요. 검사가 집행한다 하면 틀리네요. 그리고 검사가 보호관찰관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보호관찰관이 검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가 바뀌었네요. 밑에 지문은. 자, 그 다음 사회봉사의 집행도 잘 나와요. 자, 집행 분야를 정하는 것은 누군가요? 그렇죠. 보호관찰관이죠. 그치? 집행 담당자가 보호관찰관이기 때문에 집행 분야를 정하는 것도 보호관찰관이 정합니다. 그리고 하루당 9시간 동그라미를 넘겨 집행할 수가 없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9시간이다. 9시간이 원칙이다. 끊고. 연속 집행의 필요성이 있어서 보호관찰관이 승낙도 하고 and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했을 때의 경우에만 연장할 수가 있어요. 오와 아니에요. 오와. 보호관찰관도 승낙하고 대상자도 승낙하고 그랬을 때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 다음 자, 사망에서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인정 쳐준다 이겁니다. 자, 평일 주간이 원칙이죠. 평일 주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무원도 다 평일날 일하잖아요. 뭐 빨간 날 누가 일을 하나요? 그 다음 대상자가 동의했거나 또는 신청을 받았다면 야간이나 공휴일도 가능하긴 한데 원칙적으로 뭐다? 원칙적으로 평일 주간이 원칙이다. 그리고 위에서 9시간이라 했잖아요. 근데 승낙하고 동의했을 때는 연장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연장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최대 13시간 동그라미. 그쵸? 그러면 원래 6시에 끝내는 거잖아요. 저녁 6시에 끝내는 것인데 지금 4시간이 더 늘어났죠. 그러면 몇 시간? 10시까지. 밤 10시까지는 초과할 수 없다. 10시 이후를 초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편도 있기 때문에 뭐 지하철 버스 그런 운행 문제도 있기 때문에 10시까지. 그쵸? 13 숫자 받으셔야 돼요. 숫자가 은근히 잘 나와요. 9 색깔 칠하시고 그 다음에 13 색깔 칠하시고 자, 나머지 받으시고 자, 11조 갑니다. 자, 사회봉사 집행은 허가된 날로부터 6개월 동그라미 내에는 마쳐야 된다. 그리고 연장할 수가 있는데요. 딱 한 번 연장할 수가 있어요. 검사 허가를 맡아서 6개월 범위 내에서 또 다시 한 번 연장이 가능해요. 관계기관의 허가가 아니라 검사의 허가예요. 그리고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사회봉사 명령 그 형법에서는 500시간 하지 않았나요? 500시간? 500시간이면 6개월 안에 끝내잖아요. 그쵸?
주 5일 한다 하더라도 봐봐. 주 5일 9시간 곱하기 5 곱하기 4주니까 이게 한 달이잖아요. 한 달. 이면 몇 시간이야 이게? 20, 180, 1800시간이네요. 맞아? 20, 180시간이네. 180시간. 180시간. 그쵸? 근데 최대 500, 아까 형법에서 500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한 달인데, 한 달치가 180시간이라면 곱하기 3, 석 달이 안 되네요. 석 달이 540시간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석 달이 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이면 넉넉하단 말이에요. 6개월이면. 비바람이 불고 이런 거 뺀다 하더라도 뭐 계속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쵸? 태풍급이 오지 않는 이상 하잖아요. 약간의 비 같은 경우는 뭐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6개월이면 충분하다. 만약에 뭐 진짜 천재지변이 와서 한 번 더 하고 한다면 6개월 내에서 한 번 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집행기간의 연장. 단서에 따라서 연장하려고 하는 데에는 10일 전까지 검사에게 서면으로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요. 허가를 맡았다면 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 사회봉사 이행을 마치기 전이라도 돈이 생긴다면 전분의 일부를 낼 수가 있죠. 그 다음 1,000원 미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1시간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뭐 전부를 냈을 때, 일부를 냈을 때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 전부나 일부를 내게 되면 그 집행한 기간에 상응하는 벌금을 낸 것으로 본다. 그 다음 허가 취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4일 내에 숫자 좀 받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돼요. 숫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집행 종료는 다 알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집행을 마치면 끝나는 거고, 벌금도 완납하면 끝나는 거고요. 허가가 취소가 돼도 끝나는 거고요. 사망했으면 당연히 끝나는 거죠. 자, 다음 신청인과 검사는 허가 여부 결정 및 허가 취소 여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자, 밑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 도표에서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죠. 이 부분입니다. 300을 500을 바꾸셔야 돼요. 이 부분이 개정이 됐다. 그리고 이 도표 이렇게 쭉쭉 해서 30일짜리, 7일짜리, 그 다음에 쭉 가게 되면 만약에 허가가 안 된다면 15일 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사회봉사 신고도 10일 내에 해야 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되고 서류 성부는 3일짜리 숫자 있죠. 숫자를 잡아두셔요. 숫자 이렇게. 30일, 7일, 15일, 10일, 3일 그리고 법원이 결정하는 거 얼마다? 14일 이런 거 다 숫자 조심하시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500만 원이다 하는 거 중요하고 됐습니까? 밑에 것도 좀 봐두시고요. 밑에 거는 이 부분이죠. 7일짜리, 14일짜리. 자, 다음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제도라는 것은 본인의 신청이라든지 동의를 받아서 자립의식,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숙식 제공, 지원 등을 하는 보호활동을 말한다. 자세한 것은 법령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역시 영미법계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대립법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대표적인 사람 리차드 위스터. 갱생보호 아버지라 불러요. 리차드 위스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의무적 갱생보호라는 게 있고 유권적 갱생보호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 의무적 갱생보호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출소자 보호활동을 말한다. 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의무적 갱생보호를 지금 배우는 갱생보호라고 불러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본인의 신청이라든지 동의가 없이 국가에 의해서 일정 기간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유권적 갱생보호라 부르는데 이것은 보호관찰 법률에서 보호관찰을 뭐라 불러요? 유권적 갱생보호라고 부른다. 이거는 신청이라든지 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면 임의적 갱생보호를 갱생보호라 부르고 유권적 갱생보호를 보호관찰이라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습니까? 첫 번째 칸 이 부분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가보게 되면 갱생보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갱생보호를 받는 대상자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가 된다. 여기 볼까요? 밑에 보면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이잖아요. 보호처분. 그러면 소년원에서 태어난 소년도 보호처분 받는 사람이잖아요. 소년원에서 태어난 사람은 보호처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갱생보호 대상자가 돼요. 그 다음 선고유예는 형사처분이잖아요. 형사처분. 이 형사처분에 속하기 때문에 선고유예 처분받은 사람도 갱생보호 대상이 돼요. 그 다음 형집행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형사처분, 보호처분 정지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형처분이 정지가 됐잖아요. 정지가 됐기 때문에 정지받은 사람은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자, 이러한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지원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자, 방법 볼게요. 자, 이게 중요하죠? 1번부터 9번까지를 묶으시고 별표.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볼게요. 자,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 훈련, 출소 예정자 사전 상담, 가족에 대한 지원,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사후 관리, 그 밖에 자립 지원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근데 그 CF를 잘 봐두셔야 돼요. 이 CF가 예전에는 있었어. 이 개정법이거든. 몇 년 전에 개정된 거거든. 근데 그 전에는 이것이 나와 있었어요. 여비지급, 선행지도, 생업도구, 생업조성품 금품 지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때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외웠는가 하면 앞글자를 따서 외웠어요. 여선생, 여선생이잖아. 그쵸? 여선생인데 지금 그게 다 탈락됐어. 이게 지금 없잖아요. 법조문에. 1번부터 9번까지 해서 여선생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는 이것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 CF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출제를 하면 틀려요. 조심하시고. 자, 기출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내용은 여선생이다 그러면 틀리다니까요. 아니, 다 틀린 건 아니고요. 다 틀린 건 아니고 이게 틀렸지. 여비지급하고 선행지도가 틀렸지. 관찰본은 있어요. 나머지 됐고. 자, 이렇게 이게 과연 문제를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의 지문에. 갱생보호의 방법에는 뭐뭐가 포함된다. 이게 맞는 지문이라는 거지. 자, 이제 지역사회 규정을 볼 텐데요. 자, 지역사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지막 시간에 배웁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재통합 모델 일단 밑줄 그어두시고 자세한 것은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출현 배경 볼게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때문에 등장하게 된 개념이다. 과밀 수용이 되면 업무량이 증가가 되고 비효율화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계기가 지역사회 규정이다. 그러니까 범죄인이 그 지역사회에서 범죄를 절도를 하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출소를 하더라도 다시 그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또 다시 범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 사람만이 바뀌어서는 안 되고 그 범죄를 유발했던 그 지역사회까지도 함께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지역사회 규정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 범죄 유발 장소가 지역사회인 만큼 실마리도 그 지역사회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그쵸? 뭐 등등등등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실현 형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전환, 옹호, 재통합 이런 것들 그냥 뭐 밑줄만 걷으시면 돼요.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내용 보지 마시고 전환, 옹호, 재통합이 실현 형태들이다. 이 재통합, 이 지역사회 규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동률이 적어야 돼. 이동률이 적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보다는 시골이 보다 성공률이 좋겠죠. 대도시에서는 성공률이 떨어져요. 이동률이 많지 않을 것. 지역사회 규정에서 민간의 개입은 최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적어야 되겠지. 확대된다. 장단점 볼게요. 장점보다는 단점부터 먼저 볼게요. 자, 사회방해 부적법하다. 국민의 감정에도 당연히 배치가 되겠죠. 사회로 풀려나게 되면 형사사법만 그만큼 확대가 초래가 된다. 실질적으로 구금화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것들. 반면에 장점들도 있어요. 쭉쭉 받으시고 국가직 9급에 나왔네. 알코올 중독자, 마약자, 경범죄자 등 전환 방안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또는 뭐뭐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재통합 가능성을 높여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는 9급 시험에 나왔다. 쭉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